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The Geography of Thought, 생각의 지도라는 책입니다. 제가 대학원생 시절에 6년 동안 미국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정말 놀랍고 그리고 심지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 그 미국인들은요, 혼자 밥 먹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제 연구실 동료들이 다 밥을 따로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고충을 조사해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분들에게도 이게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닐 겁니다. 혼밥할 수 있는 가게에 가도 우리나라에는 칸막이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어떤 면에선 혼자 밥 먹는다는 건 벽을 칠 정도로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혼밥 레벨 테스트라는 것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하루는 미국에서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어색하고 힘들어서 제 지도 교수님한테 한국은 미국과 달라서 혼자 밥 먹는 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저한테 재밌게도 이 생각의 지도라는 책을 주시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시더라고요. 이 생각의 지도라는 책은 비교문화 연구의 대가로 평가받는 사회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 교수가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은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환상적으로 잘 기술해 놓은 책입니다. 자, 이 책은 같이 연구를 하던 중국 출신 대학원생의 말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의 말에 리처드 니스벳 교수는 굉장히 큰 지적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수님과 저의 차이점이라면 저는 세상을 원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교수님은 세상을 직선으로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저자는 사람들이 문화가 달라도 동일한 추론 방식을 사용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세상을 원이라고 생각하는 동양, 세상을 직선이라 생각하는 서양, 동서양은 과연 어떻게, 왜 다른 걸까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심리학에서 정말 유명한 실험 하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닭, 소, 풀이죠. 저 세 개를 하나는 빼고 나머지 둘로 묶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묶으실 건가요? 동양인들은 대부분 소, 풀을 고르고요. 서양인들은 닭과 소를 고릅니다. 서양인들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동물과 동물을 안 묶고 동물과 식물을 묶어? 말이 돼? 그런데 왠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왜? 소가 풀을 먹기 때문이죠. 즉, 관계적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실험을 하나 더 해볼까요? 이 실험은 저의 그랜드 티처, 즉 지도교수의 지도교수인 인지심리학자 데드릭 겐트너 교수와 무츠미 이마이 교수가 실제로 했던 실험인데요. 가운데에 있는 저 원통형 나무를 편의상 덱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란색 원통은 A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가운데에 있는 덱스랑 비슷해 보이세요? 이걸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혹은 미국의 뉴욕의 거리에서 길을 막아놓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A가 더 비슷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과 같은 다양한 다른 나라에서는 70에서 80%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B를 골라요. 자,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걸까요? 서양인들은 주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물체를 선택했고 동양인들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물체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서양인은 개별적인 사물을 보고 있고 동양인은 연속적인 물질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서양인들은 역할론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기능이 같기 때문에 더 유사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은 구멍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본질주의적 관점이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본질주의가 뭐냐?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놈의 근본이 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어느 집안 출신인가? 같은 집안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은 달라도 맥락, 근본 이런 측면이 강조돼서 사물을 본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렇게 쓰죠. 저는 해놓고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삼남 이녀 중 셋째로 태어났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반장을 2번 역임했으며 이런 얘기를 다 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제출한 제 자기소개서를 보고 제 지도교수님이 심사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엄격하신 아버지. 삼남 이녀 중 셋째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얘는 도대체 언제 자기소개를 하는 걸까? 자, 그런데 저도 우연히 미국 친구가 쓴 자기소개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해놓고 27세 활발한 성격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이 뛰어난 데니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되바라진 인간 아니야. 자기소개서에서 순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 자기소개서인데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문화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보고 싶은 그 사람의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동양인들은 보통 주로 나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적 맥락을 사용해서 대답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죠.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서양인들은 주로 나는 친절하다 혹은 나는 근면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격을 얘기하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자기의 행동을 서술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 그 사람의 관계, 그 사람의 다양한 배경을 알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걸 제가 실제로 서양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그게 지금 왜 여기서 나와야 되는 질문이냐고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동양인들은 소위 TMI인 사람들이고 동양인들은 서양인을 약간 되바라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신감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자만스럽다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통합적 사고, 대상 간의 관계성 혹은 맥락에 기초해서 내가 판단해야 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하나로 묶어 사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반면 서양인들은 분석적 사고, 주변에 있는 이런 다양한 맥락보다는 그 대상 자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고하는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이러한 동서양의 사고방식 때문에 광고계에서 우픈 일화가 하나 있었죠. 책에서도 소개된 내용인데요.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가 고급 세단을 미국에서 광고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계속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서야 그 자동차의 이름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광고는 미국에서 별로 성공하지 못했고요. 대신 나무나 바위의 판매고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메시지는 서양인들에게 덜 매력적이었던 거죠. 미국의 자동차 광고는 대부분 그 차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코너링은 어떤지, 제동 능력은 어떤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개별적인 기능을 열거하기 때문에 광고에서 자동차가 확실히 주인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광고 중에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인 장그래가 등장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장그래의 회사 생활이 계속 보여져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차가 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장그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의 완생을 향해. 내가 완생을 향해 가려면 뭔가 이 차와 함께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당장 달려가서 이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아마 이 광고는 더 이해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 광고를 연구하는 심리학자인 제 미국인 동료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 광고가 정말 잘 만든 광고야. 그 광고가 뭐냐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은조로 대답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제가 번역을 해줬는데 번역하니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How are you? 은조로 대답했습니다. 은조. 아니, How are you의 저건 무슨 뜻이야? 무슨 광고가 이래?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너무 센스 있고 괜찮았던 광고였죠. 주변 맥락보다는 사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서양의 사고방식과 관계와 맥락을 중요시하는 동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정말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동서양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잘 이해한 덕분에 사고를 해결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2007년에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한국인들을 납치해 인질로 잡았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은 본인들의 잔인함을 보여주기 위해 두 분을 살해하고 추가로 살해하겠다고 발표하죠. 인질로 잡힌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국정원 관계자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직접 파견됩니다. 보통 미국의 CIA가 출동하거나 협상팀이 출동해서 정밀 타격을 할까, 특수부대를 보낼까 고민하는데 이 한국에서 온 그 국정원 관계자분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바로 기존 협상 담당자를 파슈툰족 말을 가장 유창하게 하는 한국인으로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납치한 괴한들이 파슈툰족이었거든요.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을 대상으로 한 서구의 협상에서는 오직 협상 능력 자체만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그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결국 성공했고 석방을 이뤄냈죠. 이 내용은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니의 다음 작 초전설득 책에서 직접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석방을 이렇게 이뤄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석방을 이뤄낸 국정원 관계자는 협상의 핵심은 언어였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명료했기 때문만에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났던 건 아니었죠. 그 이유는 더 원시적인 데 있었던 겁니다. 바로 친밀감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파슈툰족 말을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을 본 괴한들이 우리 쪽 관계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협상이 유리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실제로 합니다. 부산에 가면요, 저는요 자갈치시장에서 아지매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서울 아저씨가 아이고 예뻐 보이네 라고 하면서 어묵 하나 더 주세요. 또 한 번은 광주에 가서 식당에서 떡갈비를 먹는데 그냥 장난스럽게 음이 더운 거 이렇게 해봤어요. 이러면 또 아이고 귀엽다고 성의가 가상하다고 밑반찬을 더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 모든 게 언어에서 오는 친밀감 때문이죠. 동양인들은 인간관계 속에 조화롭게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비판을 하지만 서양인들은 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인들은 하나의 환경에 적응해서 나아가기 위해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중심으로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게 되죠. 자기를 검토하고 비판한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지내겠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쓰는 자기 비판적인 말이 하나 있죠. 부모님들이 보통 결혼식 때 잘 쓰는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제 아이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제 서양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정말 의아해할 겁니다. 경일, 왜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닌 최소한 너는 너의 자식을 좋아해야 되지 않아? 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요? 사실 동양에서는 자기를 비판한다는 건 자기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죠. 나를 좀 더 낮춰서 상대방을 더 잘 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높은 데 있는 것보다는 낮은 곳에 있어야 상대방을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의 겸손, 특히 한국인들의 겸손은 내가 너를 더 잘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나를 더 낮춘다라고 하는 굉장히 전략적이고도 현명한 생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동양인들이 타인의 진짜 속마음과 감정을 서양인에 비해서 더 잘 읽어낸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고지고대로 잘 안 보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기억하고 많은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의 본래의 기능인 음식 외에 많은 것들에도 정말 많은 신경을 씁니다. 미국에서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대학원생 하나랑 이제 친해져서 식당에 같이 갑니다. 저는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분위기도 괜찮고 조명도 딱 제 스타일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여기 너무 괜찮다. 그랬더니 그 미국 친구가 저한테 이럽니다. 너 여기 처음 왔고
음식 아직 안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저는 이미 분위기를 파악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준비를 했던 것뿐인데 서양인인 그 미국 친구는 지금 이 식당의 본래 기능은 음식을 아직 경험하지도 않고 왜 이 평가를 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양인들은 주변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에 서양인들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맥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때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성격 특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동양인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그 행동이 서양인들은 그 사람, 즉 행위자 자체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으니 그 사람 자체의 원인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이유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환경에 있을 가능성을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동양인들은 기본적인 귀인 오류를 덜 범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 귀인 오류란 뭐냐면요, 행동을 유도한 상황의 힘을 무시하고 행동의 주 원인을 그 사람의 성격 혹은 그 사람의 성향 이런 것에만 두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내부 귀인, 외부 귀인이 있죠. 내부 귀인이란 뭐냐면요, 제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원인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넘어진 이유가 제가 술 취했기 때문이거나 혹은 제가 피곤했기 때문이거나 어쨌든 즉 원인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외부 귀인은 뭐냐? 다른 상황에 그 원인을 두는 겁니다. 제가 넘어진 이유가 외부 상황, 즉 미끄러운 바닥이나 아니면 뭔가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이 있는 그런 안 좋은 환경에 있을 거라는 것이 바로 외부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넘어졌을 때요, 서양인들은 내부기인을 많이 하니까 바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Are you okay? 이렇게 다 말하면서 다가오죠.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Are you okay가 너 괜찮니? 라는 뜻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 표현에 너 술 먹었니? 너 아프니? 즉 네가 방금 전에 하는 행동이 너한테 원인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물론 우리도 똑같이 괜찮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바닥 되게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들이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주변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넘어지면 원인이 그 사람이 아닌 미끄러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외부인이 잘 된다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이 연구를 해본 적이 있죠. 한 장면이 있습니다. 대략 3분짜리 필름이에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보이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뭔가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을 서양권 국가에서 온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이 논쟁 혹은 이 말다툼의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 필름에 두 명 나오죠.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러니까 며느리파와 시어머니파로 나뉩니다. 이게 바로 서양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한국 학생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서양 학생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당연한 반응이 나오죠. 그놈 때문이에요. 서양 학생들이 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인간이 누구냐고. 여기선 지금 이 여성 두 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필름에 안 나온 사람이 원인이라는 게 말이 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인간이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 제3의 원인. 즉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더 주변과 맥락의 제3의 원인에 추리나 추론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동서양 언론사들의 기사들을 비교해봐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생각의 지도에서도 소개가 된 내용입니다. 해고를 당한 미국인 우편 배달부가 자신이 일하던 우체국에 들어와서 상사와 동료 고객들을 총으로 쏴서 살해하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마이클 모리스는 미국의 기사는
범인의 개인적인 특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주목했죠. 예를 들면 무술에 지나치게 빠져 있었다든지 급한 성격이었다든지 범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면에 치중해서 부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중국 신문에서는 어떻게 다뤘을까요? 그 범인이 최근에 해고를 당했다. 상사가 굉장히 고압적이었다. 이렇게 범인의 생활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건의 원인을 분석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모리스는 동료 대학원생인 중국 출신의 펑카이핑과 함께 연구를 더 확장해서 동서양 문화권의 학생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 요인들이 달랐다면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래도 발생했을까를 물어봤습니다. 중국 학생들은요, 상황이 달랐더라면 그 살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미국 학생들은 살인 사건의 원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그 사람, 그 범인의 내부적 특성 때문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어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사에도 이런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기차나 전철이 탈선된 사고를 예로 들어볼게요. 기사를 읽다가 맨 마지막쯤에 이런 내용들이 보통 적혀 있죠. 얼마나 지연되는지, 그리고 이 사고로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겪었는지가 어떻게 보면 친절할 정도로 쓰여 있죠. 반면 미국의 기사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기사가 기차가 탈선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고에 초점을 둘 뿐 그 전후 혹은 그 사건의 여파로 일어난 또 다른 일들, 불편함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황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동양과 성격 특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서양의 차이가 뚜렷이 보이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과거를 기억할 때 자신을 주인공으로 해서 회상하지만 동양인에게는 그런 경향이 약하게 발견된다. 언어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영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는 have language다. have를 참 많이 쓴다는 거예요. 나 돈 있어. 이거를 I have money라고 하죠. 심지어 물질이 아닌 걸 표현할 때도 have를 자주 사용합니다. 나 아무 생각 없어. 이럴 때도 I have no idea죠. 그리고 나는 꿈이 있다. I have dream이에요. 네. 심지어는 감기 걸렸다조차도 I have a cold예요. 근데 우리는 감기에 걸리는 거죠.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은 cold를 가지는 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적 관점을 봤을 때 have language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언어라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음식 문화에서도요, 서양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서양에서는 젓가락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서양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뭐가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스테이크죠. 그리고 이 스테이크 때문에 나이프와 포크는 필수적입니다. 서양의 음식은 먹는 사람이 알아서 잘라 먹도록 보통 덩어리채로 나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양에서는 요리사가 먹는 사람의 입장을 미리 고려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젓가락 문화가 가능했던 거죠. 제가 동양권에 있는 속담과 서양권에 있는 속담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런 연구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보여준 뒤 자기 인생을 가장 잘 얘기해주고 대변해주는 그런 속담과 사자성어를 고르라고 했어요. 미국 학생들은 어떤 걸 1등으로 뽑았냐고요? 1등으로 뽑힌 게요. 어쨌든 일은 0보다 크다였어요. 직선적 사고의 백미를 보여주는 속담이죠. 근데 왠지 우리는 0도 1보다 클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더 멋지게 생각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한국 학생들이 뽑은 나의 인생 그리고 우리 인간을 가장 잘 대변하는 속담과 사자성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 학생들은요. 무조건 이겁니다. 20대 초반만 돼도 다 이 얘기합니다. 대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친구가 저한테 이럽니다. 교수님, 제가 살아봤는데요.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있습니다. 네, 세옹지마. 이 세옹지마와 관련된 재밌는 유래가 있죠.
늙은 농부에게 말이 한 필 있었는데 도망을 칩니다. 사람들이 농부에게 찾아와 위로를 하죠. 하지만 이 농부는 이 일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겠냐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은 돌아왔고 심지어 튼튼한 야생말을 한 마리 데려오죠. 이웃들이 이번엔 축하하자 다시 농부가 말합니다. 이 일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겠냐. 그러더니 정말 며칠 뒤에 아들이 야생말을 타다가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만 거예요. 농부는 또 저번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어느 날 전쟁이 발발해서 마을 사람들이 강제 징집을 당했는데 이 아들은 부상 때문에 면제를 받아요. 농부가 또다시 말합니다. 이 일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겠냐. 자, 듣는 사람의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한 사자성어입니다. 사물은 늘 변화하며 언젠가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는 동양적 사고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자성어죠. 지금 좋아지거나 나빠지고 있는 건 조만간 나빠지거나 좋아지는 정반대의 추세를 언제든 그리고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는 것. 바로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양의 관점은 직선적 세계관으로 불려요. 지금까지 특정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고 증가 혹은 감소하는 건 역시 앞으로도 그런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동서양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이 왜 이렇게도 다른지 궁금해서 한 중국 철학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 철학자는 농담조로 그야 서양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동양에는 공자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소?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리처드 니스벳은 동서양의 사고방식 차이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고대 중국과 그리스의 서로 다른 생태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중국의 자연 환경은 대체로 농지와 낮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농경에 적합했고요. 중앙 집권적 권력 구조에 유리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농사가 발달했고 자연스럽게 공동 작업이 필수가 됐기 때문에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중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행복이란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중국인은 어떤 사물이든지 주변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반면 고대 그리스는 해안가와 산으로 이루어진 지형 특성상 사냥, 수렵, 목축,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사실 협동보다 개인적 역량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이 강조되었고 자연스럽게 논쟁의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행복이란 자신의 자질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이 된 거죠. 관계 중심의 문화에서 순환론적 사고방식을 지닌 동양권 문화인 고대 중국에서는 장기들의 관계와 길을 중시하는 침술이 발달했고요. 개인 중심의 문화에서 분석적 사고방식을 지닌 서양권 문화인 고대 그리스에서는 문제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돌게 만들고 순환시켜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동양의 의학, 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서양의 의학의 차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잘 찾아볼 수가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들 해오셨던 것처럼 체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손을 따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이거를 할 줄 알죠.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제 대학원 동료 한 친구가 누가 봐도 체한 얼굴이었습니다. 약도 먹어보고 다른 것도 마셔봤는데 백약이 무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트 일로 와. 그래서 손을 잡았죠. 그 친구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기도해 주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기도가 아니었죠. 바늘을 하나 소독해서 저는 헌트에 손을 따줬습니다. 그 친구는 갑자기 저한테 F가 들어가는 욕을 하더군요. 그 F가 설마 아니 판타스틱은 아닐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느냐. 근데 제가 조금만 기다려봐.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라고 알려줬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트름을 한번 시원하게 하더니 어메이징하다고. 어떻게 너는 이런 걸 알고 있냐고. 너 혹시 의대 다니다 자퇴하다 온 거 아니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바로 각자의 문화에서 남이 모르는
상대방이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는 서로를 신기하게 했던 거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 체하기만 하면 저한테 오는 수많은 미국인 대학원생들 때문에 저는 공부가 정말 많은 방해를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기꺼이 해줬습니다. 시작부터 달랐던 두 나라. 이후에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각각 동양과 서양 문화의 기초를 잃었고 그 결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지각의 방식을 낳게 됐다는 거죠. 이 차이는 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과 육아 방식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동양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남들과 마찰 없이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지만 서양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느끼도록 가르친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동서양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독특한 존재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죠. 미국, 한국 사람들에게 각각 여러 가지 색깔의 볼펜을 선물로 주면서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걸 골랐을까요? 미국인들은 가장 희귀한 색의 볼펜을 골랐는데 한국인들은 가장 흔한 색의 볼펜을 골랐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항상 남의 눈에 띄고 싶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늘 남들 정도만 되고 싶어서 이런 색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죠. 아이가 학교에 처음 갈 때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오늘 너의 주장 분명히 하다 와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말 잘 듣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다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도 원만하다예요. 제가 독일 대학으로 보낼 추천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이 학생을 원만한 학생이다. 주변과 굉장히 잘 지낸다. 라고 추천서를 써서 보냈더니 그쪽 독일 교수에게 연락이 왔어요. 물론 그 독일 교수는 저와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그리고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교수, 추천서 잘 받았는데 이 학생의 장점이 그러니까 뭐냐고. 무엇이 유니크한 거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썼잖아. 원만하다고, 잘 지낸다고. 경일, 그러니까 됐고 이 학생의 장점을 얘기하라고. 저는 분명 최고의 장점을 써서 보냈는데 왜 서양에서는 원만하다라는 것이 유니크, 즉 그 사람의 독특한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양에서는 학생들이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느끼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두루두루 원만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보통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교장 선생님이 될 필요는 없잖아. 네가 여기서 원만하다는 건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외톨이가 안 되는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게 보통 서양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과 다 잘 지낸다? 이건 그들이 별로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서양의 부모님들은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할 때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물의 속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반면 동양의 부모님들은 사물의 감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르치는데 특히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이렇게 가르치죠. 너 밥 안 먹으면 고생한 농부 아저씨가 얼마나 슬프겠니? 담장이 아야 아프다고 하잖아. 책과 대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측면들이죠.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은 스스로도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생각을 하고 길러지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받는 셈이 됩니다. 5요인 성격 검사, 즉 빅5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이 5, 즉 5가지의 성격 요인으로는 외향성, 신경증, 우호성, 개방성, 성실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기업가 정신은 도전하고 창업을 주저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기업가 정신이 뛰어난 사람들을 봤더니 원만성이 그리 높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고 하는 욕구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새롭게 창업한 혹은 스타트업을 시작했던 아니면 실패했던 사람들조차도 모두 보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은
거의 안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개방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개방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뜻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것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바로 납득을 해버립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창업이 예전에 더 많았던 이유는, 즉 도전을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호성이나 원만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오히려 그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는 대목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우호적이지는 않아도 소위 말하는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적정하게 행복하다라는 결과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훈련을 받는다. 일본에는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논쟁이 집단의 화목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 사회에서 개인의 과제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 더 독특하다라는 평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을 유지하고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양 문화권 내에서도 역시 많은 차이가 존재하며 심지어는 독립성과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조차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본은 전형적인 집단주의 문화죠. 집단주의 문화라는 게 뭐냐면요, 집단이 그냥 나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기가 일하던 회사가 망하거나 혹은 자기의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갑자기 자살을 하거나 할복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장면을 한국 분들이 보면 좀 의아해한다는 거예요. 애국심과 애사심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에서 진다는 건 당연히 땅을 치고 속상해하고 슬퍼할 일이지만 그렇게 자기를 쉽게 소멸시키는 걸 보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저렇게 오버를 하지? 저 사람은 가족도 없어? 회사도 안 다녀? 친구도 없어? 무슨 얘기일까요? 너는 나라가 망했어도 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쉽게 자아를 소멸시키냐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럴 때 자기를 소멸시키는 게 오히려 더 대의를 위하거나 아니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집단주의와 한국의 관계주의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능수능란하며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한국인의 관점으로 일본 사람들 보면 성실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보이기 쉽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문화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산업사회 시대에서의 일본의 집단주의는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한 목소리를 가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다변화된 사회, 산업사회를 넘어서 소위 말하는 정보화 사회,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해야 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유리해지게 된 게 아니겠는가라고 연구자들은 생각합니다. 관계주의는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게 정말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한국 사람들은 다양한 개인이 존재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우리가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이기도 합니다.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 즉,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요, 우호성이나 원만성은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개방성은 높이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느슨한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21세기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재밌는 문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이게 외국에 나가면 극단적인 차이로 보여요. 일본은 1980년대, 1990년대에 해외에 나가서 현지에 공장을 지으면 그 사람들을 일본화 시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즉, 일본 사람들처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외국의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현지화를 더 잘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즉 한국의 기업은 그 나라에 가서 공장을 만들면 계속해서 그 나라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는요. 우리 문화에 네가 따라와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못 쫓아올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효과가 있었고 분명히 긍정적 측면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이럴 때는 그들과 같이 호흡해야 되죠. 그래서 한국이 해외 공장을 만들 때 더 좋은, 더 나은 그런 결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본의 집단주의와 한국의 관계주의는 완전히 다른 문화라는 게 이젠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견 없이 받아들이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묶었던 문화권 내에서도 큰 차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아내고 있는 그런 출발점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서양과 동양이 다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저 동양과 서양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했지만 사실 잘 보면 서양 내부에서의 차이 혹은 동양 내부에서의 차이가 더 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동양의 일부, 서양의 일부가 묶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려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한국인도 인간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를 포함한 심리학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동양인에 관한 겁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요. 동양인과 서양인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한국인의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만의 특징이 뭔가를 고민하는 심리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면은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때문에 그렇다. 이 집단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흔히 결론이 이렇게 가요. 개인주의인 서구 사회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뭐 인권이 자유가 뭐 권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한국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단이냐 관계냐 이런 걸 얘기할 때 아무래도 한국인의 특성을 생각하려면 일본하고 좀 비교해 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일본은요 집단주의 사회에 진짜 잘 맞아요. 집단주의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한 집단에 인간이 들어가면요 그 집단 속에 하나의 부품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요. 그 충실히 수행하는 거에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목적을 희생하는 게 집단주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진짜 그런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대학의 이제 심리학과에 이제 교환 교수로 간 거였는데요. 그 교환 교수로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저 같은 사회심리학을 전공한 교수가 한 4-5명 됐어요. 그러면 같이 모여서 이제 전공 회의를 하고 저녁을 먹고 술을 한 잔 마시고 잘 놀아요. 그래서 난 얘네들 되게 친하구나. 되게 서로 되게 친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제 친한 교수한테 다른 교수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저 친구한테 연락할 일이 있는데 저 교수 휴대폰 번호 좀 알려주라. 그랬더니 이 교수가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너 20년 동안 같은 과에 있었잖냐. 2주에 한 번씩 매주 회의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는데 왜 휴대폰 번호를 몰라? 모른대요. 어디 사는데? 모르겠네. 결혼은 했어? 아마 했나? 이러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얘네들이요 서로 개인적인 걸 거의 몰라요. 돌아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 문화. 왜 정해진 대로 가요? 집단 속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얘하고 나하고 합의만 보면 또 바꿔요. 이게 관계주의예요. 그래서 집단이냐 관계냐. 물론 집단주의적 성향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관계주의 때문에 집단주의인 것처럼 보여요. 특히 개인주의적인 서구의 사람들 눈에 보면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원하는 거 안 하고 뭔가 보면 그 집단하고 개인하고 관계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면 한국도 집단주의인가 보다. 여기 지승현 아나운서님은 본인의 성격을 한번 표현해 보신다 그러면 한 몇 가지 정도. 저는 건강한 개인주의자이기를 원하는
건강한 개인주의자이기를 원하는. 네. 이기적인 거는 싫은데요.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불편한 건 굉장히 싫고 예. 제가 불편한데 나가서 뭔가 그 자리에 맞춰서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좀 차단하려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너는 참 못됐다. 예. 넌 되게 이기적이다. 네, 너는 제가 지금 그렇게 성격을 여쭤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못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 네, 이유를 그렇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아, 네. 여러분들 전부 다한테요. 제가 성격이 어떠냐 그러고 한 분 한 분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두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서 내 성격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못되시진 않으셨을 텐데 못됐다, 뭐 약간 개인주의적이다,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공격적이다, 뭐 굉장히 뭐 주장적이다,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문제는 그 특징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격을 얘기할 때는 다른 일반적인 평균값에 비해서 나는 이걸 조금 높게 갖고 있어요 라는 거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왜 설명이 기셨나 하면 결국은 그 하나 가지고 내가 설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제가 성격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지승현 아나운서가 못됐어요. 이러고 끝내버리면 이건 내가 아니죠. 이 세상에 나보다 못된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래요? 못되기만 한 인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못된 면이 이런 면과 이런 면이 만나서 이렇게 돼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주의 하나, 관계주의 하나로 우리를 설명하는 거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집단 속에서 우리가 탈개인화가 얼마나 일어나나를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집단 속에 군중처럼 모여 있으면 자기가 누군지 개인이 중요해지지 않고 집단 속의 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집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루는 이제 나이트클럽을 대학교 때 갔는데 그때는 그 디스코텍 같은 게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뭐 사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테이지에 다 올라가지도 못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막 복도에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그냥 이러고 손가락만 움직이고 앉았네요. 이게 춤이라는 거. 그러고 있는데 뭐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술도 취했고 뭐 어두운데 조명 돌아가고 음악 크게 나오니까 막 이러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음악이 팍 꺼지면서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왜냐? 단속을 나왔어요, 경찰이. 그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미성년자 잡는다고 중고등학생들. 그런데 그 순간까지 너무나 이상하지 않게 막 즐기고 있던 상황이 음악이 꺼지고 불이 탁 켜지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 얼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불이 꺼지고 음악이 흐르고 술을 마시고 이러면 자기가 누군지 순간적으로 까먹는 거예요. 그 집단에서 이러고 놉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잘 나타날 수 있는 게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우리 시청 앞에 또 뭐예요? 다 똑같은 빨간 옷 입었잖아요. 여러분들 한 200m 밖에서 떨어지면 자기 부모도 못 찾아요. 자기 자식도 못 찾습니다, 이거.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자기가 보기에도 남들하고 자기가 똑같아 보이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자기 정체감이 약화될 때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문화에서 모든 사람한테 다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잘 나타나냐, 덜 나타나냐는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잘 나타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그걸 뭘 볼 수 있나 하면요. 일본에 가면요. 남탕에 여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일본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이렇게 하고 나와서 다 벗었죠. 다 벗고 이제 몸 닦는다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수건을 몇 개 들고 이러고 들어와요. 뭐 어쩔 수 없이 너무 급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뭐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빨리 갖다 놓고 아니에요. 굉장히 여유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다 갖다 놓고 챙기고 또 수건 모양도 잡고 이러고 앉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남탕에 여자 들어오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여탕에 남자 들어가는 일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여탕에 여자가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보일러가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남자가 들어와서 보일러 공이 그걸 수리하는 거예요. 한국 여자는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고 난리가 나잖아요. 일본 여자들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 저 사람은 남자가 아니에요. 보일러 공이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벗고 이러고서 남자들이 있는데 수건을 갖다 놓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거기 관리인이지 자기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소하고 던지고 죽인다 그러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어느 남자가 들어와서 보일러를 고쳤는데 다 봤어 이러면 남편은 또 이 자식 어디 있어 이러면서 잡으러 가고 난리잖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보일러공으로 보질 않아요. 남자예요.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남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집단주의적인 요소가 약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국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설명하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동양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말은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특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성만큼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주체성이에요. 주체성이 뭐냐? 주체성은 흔히 얘기해서 자기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성향이에요. 초기에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연구의 대부분은 미국과 일본을 비교했어요. 왜냐하면 그 초기에는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그때만 해도 미국의 학자가 접근할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웠던 상대가 누군가 하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상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주체성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주체성이 낮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서구의 학자들이. 실제 초기에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체성이 높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주체성이 낮아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주체성이 낮으니까 동양 사람들은 주체성이 다 낮은가 보다. 그리고 퉁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연구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주체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하고 주체성이 똑같은 모양이다. 아니요. 주체성은 같은데 그게 표현되는 방식이 틀려요. 서양의 사람들은요, 주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 자율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침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래도 덜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식당에 가면요, 나는 된장찌개, 나는 김치찌개 이러고 있으면 종업원이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그거 하나로 통일하면 빠르고 좋은데요? 뭐 이래요. 또 그러면 손님들이 그래요? 우리 김치찌개로 할까? 이래요. 분명히 된장찌개 원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10초 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합의를 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하면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조금씩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포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지켜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율성의 의미에서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낮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관계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려해야 되고 일본 사람들은 집단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 자체는 좀 약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주체성이 높은 건 어떻게 나타나냐? 존재감으로 나타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왜 나오나 하면 스스로 자기가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주체성이 높아도 여기 자기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개인주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관계주의니까 그걸 인정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 무시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체성이 사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한턱 쏜다. 한국 사람들은 쏘기 위해서 살아요. 제가 아는 일본 교수가요, 한국에 와서 오래 계셨는데 그분한테 한국에 와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뭐가 있냐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한턱 쏜다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어려워? 그랬더니 일본 교수님이 그래요. 내가 저 뜻을 잘못 알고 처음에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뜻인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이 일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한턱 쏜다를 나는 자기가 밥값 낸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맞는데 밥값 낸다는 거? 그랬더니 일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밥값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날 주인공이 되겠다는 선언이 돼요. 물론 항상 한턱 쏜다는 거를 그런 상황에만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턱을 쏜다 그럴 때는 자기가 한턱 쏠 만한 일이 있을 때예요. 보통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승진했을 때,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일 있을 때, 이럴 때 한턱 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밥값을 내야 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게 한쪽에 한턱 쏜다고요. 정반대쪽으로 극단적인 게 뭐냐 하면 접대할 때예요. 근데 이게 왜 반대쪽이냐 하면 한턱 쏠 때는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날이고요. 접대할 때는요, 내 존재감을 죽이는 날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젊은 분들은 접대할 기회가 별로 없으셨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접대는 어떻게 합니까? 접대할 때 계산 어떻게 하세요? 밥 먹기 전이나 밥 먹다가 도중에 오늘 이거 제가 쏩니다. 그러면 접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니 내가 밥값 낸다는데 왜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 말이 단순히 밥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접대를 할 때는 밥값을 어떻게 내야 되나 하면 밥을 4분의 3쯤 먹었을 때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조용히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가서 미리 계산해 놓고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식사가 다 끝나고 나갈 때 접대 받는 분이 약간 어색하게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이러고 보시고 나가요. 이게 접대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거 돈 안 내고 있다가 나가는 도중에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지갑 꺼내가지고 이거 빨리 그요 이딴 짓 하면 왜 안 돼요? 자기의 행위가 너무 드러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접대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자기의 존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한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는 그날 없어요. 자기는 뭐예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정반대가 뭐냐? 한턱 쏜다요. 이날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별일도 없는데 자꾸 한턱 쏜다 그러면요. 밥 사고 욕 먹어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점심 때 아무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쏜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밥을 사주면 사실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난 돈 안 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고맙다고 안 끝나요. 한 몇 번 얻어먹고 나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가 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얻어먹는 거에 한턱 쏜다는 거에 존재감을 많이 부여해요. 그래서 내가 한턱 쏜다고 외칠 만한 일이 있을 때 외치셔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녀가 대학 붙었을 때. 그거 한턱 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대학 붙었다는 게 직장에 소문이 나면 이제 와가지고 축하해, 수고했어, 고생했어, 붙었다며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씩 웃으면서 거무 다 붙는 거 가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서 고기 굽고 술 마시고 막 놀고 있는데 옆에 부서에 있는 사람이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미안해, 내 보고 때문에 늦었어. 축하해. 막 그랬더니 괜찮아. 앉아서 먹어. 그랬는데 조금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 늦게 온 인간이 슬쩍 자기 자식이 더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말 그대로 완전히 개판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짜증날 만한 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자식이 더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내 자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내 자식 붙은 거 축하하는 자리니까 계속 축하하고 놀면 되는데 왜 분위기가 이상해지나 하면 그 얻어먹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은 이 사람이 내는데 주인공이 바뀐 게 느낌이 와요. 우리나라를 서열 사회라고 그러는데 물론 서열 사회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서열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인공이 누군지를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서열 사회는 조직화된 부분에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냐인데 우리나라 사회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 누구야? 그걸 굉장히 따져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예의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가 아무리 서열이 높아도 부하 직원이 서열이 낮은 사람이 주인공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상사도 조용히 있어야 돼요. 설치면 안 돼요. 왜냐? 제가 주인공이니까. 만약 완벽하게 경직된 서열 사회라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우리 사회는 주인공을 훨씬 더 따지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한턱 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인공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인생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 믿음들은 다 착각으로 끝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나 하면 비현실적 낙관주의라고 불러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 취직할 때 임원은 되겠지? 근데 실제로 그런 꿈을 꿨던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 임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임원이 못 됐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의 그 믿음은 착각인 건 맞아요. 그게 비현실적 낙관주의예요.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요. 자기 존중감,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일본이 조금 낮기는 한데 큰 차이가 안 나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비현실적 낙관성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없어요. 중국은 어느 정도 중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만땅이에요. 이런 한국 사람들이 저런 어떻게 보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 속에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저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모두 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나라면 할 수 있다. 이런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렇게 주체성이 강한 한국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인공의식. 지금 얘기했죠. 주체성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이 주인공의식을 잘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한턱 쏜다 말고 또 있는데 사진 찍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끝내고 연구원이 돼가지고 미국 대학교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간 데가 어디였나 하면 미국의 플로리다예요. 근데 플로리다에 뭐가 있나 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팀파크라 그러죠. 놀이동산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디즈니월드를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드림 컴스 트루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 주인공에서부터 뭐 여러분들 디즈니월드 가면요. 애들보다 부모들이 더 난리치는 사람들 많아요. 막 미키 쫓아 막 으악 막 춤추고 막. 플로리다에서 살면은 1년 연간 회원권을 10만 원인가 주면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 주말마다 디즈니월드를 갔어요. 근데 매 주말마다 디즈니월드를 가면 가끔 가다가 한국 관광객이 옵니다. 한국 가족이.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한국 가족이랑 미국 가족이랑 사진 찍는 스타일이 틀려요. 미국 부모들은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이제 미키하고 미니마우스가 지나가면 애들이 막 쫓아가서 좋아하고 춤추고 막 이러면요. 그걸 막 미키마우스하고 미니마우스를 찍어요. 춤추는 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거 봤지?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사진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도구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미키하고 미니마우스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서 그래요. 그럼 애가 가서 이렇게 서요. 그러면 여기 봐 여기. 이제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미키마우스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이제 구도 잡아가지고 탁 찍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 애한테 보여줘. 너 이거 봤지? 그럼 왜? 응? 못 봤는데? 애는 카메라 보느라고 미키마우스를 본 적이 없어요. 정작 미키마우스하고 미니마우스를 보여주겠다고 데리고 가서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는 엄마 아빠가 실컷 보고요. 애는 엄마 카메라만 보다가 왔어요. 왜 이러냐? 우리나라 사진은요. 주인공이 자기나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이 없으면 사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보여주려고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스페인으로. 갔더니 바르셀로나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 가우디 성당이라고 그러는 건데 뭐 가족 성당 뭐 이러죠. 이게 1882년인가부터 짓기 시작했대요. 저기 보시면 압니다. 아직도 짓고 있어요. 백몇십 년을 짓고 있는 거야. 가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어떻게 하냐 싶어요. 그 정도의 규모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뭐 보면 이게 한 장면이라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당에 온 벽이 다 스테인글라스 같은 걸로 너무너무 아름. 빛이 들어오면 뭐 죽입니다. 이런 사진도 있어요. 기가 막혀요. 천장 하나하나까지 그냥 한 게 없어요. 이게 가우디의 인생의 역작이에요. 대표적인 거라고 그러죠. 이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 두 아이가 제 인생의 역작이에요. 아직도 찍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초점이 우선 안 맞아요. 왜냐? 사람에다 초점을 맞춰야 뒤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절반 이상은 가렸어요. 자, 이 두 사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나중에 두 개 중에 어느 걸 킵하실 거예요? 오른쪽? 내 자식 있는 거를 당연하죠. 제 인생의 역작을 제가 갖고 있어야죠. 네. 이딴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앨범을 한번 보세요.
앨범을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나나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안 들어간 사진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지다가 사람이 없어요. 풍경만 있어. 그러면 반응이 이래요. 이걸 왜 찍었지?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뭘 보고 그걸 되살리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걸 꼭 사진으로 꼭 자기가 들어간 걸 남겨야 돼요. 왜냐? 안 믿어줄까 봐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냥 배경사진만 찍어가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게 한국인의 특성이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주체성. 거기다 뭐가 붙였어요? 관계성 때문에. 이런 주체성이 또 하나 우리 사회를 특이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체성이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생각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생각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요, 미치고 펄쩍 뛰는 게 뭔가 하면 같은 동네에 사는 선배가 저한테 자전거를 하나 빌려줬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일본은 좋다. 그러니까 편할 거다. 자전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있는 그 교수용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이 걔네는 따로 있어요. 거기다 딱 갖다 세웠더니 갑자기 경비원이 나와요. 그러더니 너 이거 등록행위예요. 지금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자전거 등록해야 된다. 돈을 내고 경찰서에다 등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하냐? 그랬더니 그래 이제 네가 잃어버릴 때 찾을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렇게 봤더니 등록은 돼 있네. 이건 뭐냐? 그래서 내가 이거 내 선배 이름으로 등록된 거다. 그래서 그러니 네 이름으로 등록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몇 개월만 쓰다가 돌려줄 거다. 어? 아니 네 말대로 잃어버리면 내 선배한테 연락이 갈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없다.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알았다 등록하겠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다녔어요. 결국은 한 달쯤 도망을 다니다가 7번째 나한테 등록하라고 얘기할 때 제가 더러워서 한다 이러고 가서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몇 개월만 쓰고 돌려줄 거면 내가 이걸 등록을 했다가 또 그 선배한테 돌려주면 그 선배는 등록을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모든 면에서 보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해야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공무원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매뉴얼상 원칙상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오는 국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 반응이 어땠냐? 딱 이래요. 씩 웃으면서 되겠구만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 자기가 보기엔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은 건 가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가서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건 대부분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신뢰 사회다. 신뢰가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저신뢰 사회라는 결론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 일반적으로 월드 밸류 서베이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국회는 얼마나 신뢰하냐, 정당은 얼마나 신뢰하냐, 사법부는 얼마나 신뢰하냐, 가족은 얼마나 신뢰하냐 이런 거를 수많은 나라의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기를 줘요. 물어보면서 굉장히 신뢰한다, 어느 정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 4개의 보기 중에 사람들 보고 고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어디에 많이 대답을 했느냐, 평균값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서 그 나라는 신뢰지수가 높다, 신뢰가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이 월드 밸류 서베이 같은 거는 면접원이 직접 국민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샘플한테. 왜냐하면 아직도 문맹률이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설문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면접원이 샘플로 포함된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로 물어보게끔 돼 있어요. 이걸 말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가끔 가다가 대답을 안 하는 인간이 있어요. 물어봤는데 이러고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뭐 억지로 대답을 하라 그럴 수는 없고 또 하나가 뭐가 있나 하면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문항이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요. 일본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혹 있어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가족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요.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누가 국회를 신뢰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모르겠는데요. 그럼 보통 이렇게 뭐 아니 당신이 국회를 신뢰하냐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이 나오냐? 너 아무 생각 없이 사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고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전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걔네들이 실제로 표현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이거 자전거 몇 개월만 탈 거라니까 돌려줄 거야. 네가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아? 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조금만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나오잖아. 걔네들은 등록하세요. 그거 한마디예요.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발명한 기계는 별로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어떤 기계든지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 제일 잘 쓰는 건 우리나라가 제일 잘 씁니다. 왜냐? 매뉴얼대로 안 써요. 모든 매뉴얼은요, 일반적으로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100% 용량에 맞춰놓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전하게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용량의 한 80%뭐 이렇게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키면서 쓰면 사실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거에 80%뿐이 못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쓰면서 그런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 되겠구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국민이 다 모든 기계를 120%, 150%까지 쓰면서 삽니다. 기계만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자기 몸도 그렇게 썼고요. 자기 마음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온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자기의 120%, 150%를 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 번도 없고 다른 나라가 해본 적도 없는 경제 발전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한국인들이 해낼 수 있어요? 못해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려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저 관계성과 주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주체성과 관계성이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요.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 가서 뭐 언쟁 붙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 미치는 거 한번 보고 싶으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몰라.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내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관계성과 주체성 때문에 갑질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라서 원칙을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갑질이 여러분 모두 다 해당해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여러분이 갑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을입니다. 힘의 불균형에서 갑질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형태로 나오냐? 왜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냐?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지금 많은 세대 갈등이 있다 그러는데 세대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주체성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 그러니까 여기 젊으신 분들의 할아버지 세대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의 부모님 세대쯤은요, 그분들은 주체성이 만땅으로 채워지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대한민국에서 다 처음 해봤어요. 다리도 처음 나봤고요, 학교도 처음 만들어봤고요, 이런 세트장도 처음 만들어봤고, 방송도 처음 만들어봤고, 뭐든지 다 처음 해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서 뭐예요? 다 자기가 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 그때는 조직이 다 작았어요. 그때는 내 존재감을 100% 느끼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 그런 세대들 중에 대학을 나온 분들,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그분들이 그 교육을 받을 때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잔소리 안 했어요. 왜냐? 그분들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기성세대가 교육을 받을 때 그 부모님들은 하는 소리가 뭐였어요? 밥은 먹었니? 건강 챙기고 믿는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공부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근데 그렇게 해서 주체성을 만땅으로 채우신 강하신 분들이 무슨 짓을 했냐? 젊은 세대들이 판단해야 될 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보려고 그래요.
젊은 세대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야 그거 아니다 이거다. 저거 해보려고 그러면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한다 그러면 야 그거 저 텔레비전에 야 하버드 간에 나온다 야 와서 봐라. 내가 공부한다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학원은 여길 가라 뭐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요? 그나마 주체성이 한국 사람들은 강한데 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불만이 많아요. 이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뭐 어차피 내가 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해봐야 의미 없는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런 어떤 세계의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바로 그 원동력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특히 다른 사회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더 그래요. 문제는 주인공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옛날에 200명이 모여 있을 때는 나 한 명 빠지면 200분의 1이 빠지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요새 대기업 같은데 30만 명인데 나 빠지면 압니까? 옛날에는 우리의 기성세대들은요.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75억 인구 중에 한 명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가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하다 그러면요. 솔직히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 거 맞아요. 왜냐? 가진 건 더 많은 거 맞아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면 지금 아무도 불행하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턱 쏠 일도 별로 없어졌고요. 내 존재감을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런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주인공으로 살 거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나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과거처럼 남한테 의존하고 다른 사람한테 존재감을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전 세계 75억 인구한테 존중받아야 돼. 존재감이 있어야 돼. 50년 전, 60년 전에는 미국의 제일 부자가 누군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몰랐어요. 대한민국 부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는 분들 얘기 들으면 재산 얘기 들으면 그래 와 저렇게 돈이 많아? 그런데 그런 분이 전 세계 무슨 500대 부자에서 보면 랭킹이 200이니 300이니 이런 거 얘기 보면 뭐 지난해나 뭐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도 전 세계 75억 인구랑 비교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껴주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빠, 엄마, 형제, 자녀 정도뿐이 안 돼요, 이제.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설사 주체성을 갖고 있고 관계성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어제 뭘 했고 내일 뭘 할지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만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만 보고 달릴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왜 아이들 공부할 때 부모가 집중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공부할 때는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게임하거나 잠잘 때는 옆에서 일어나라고 밥 먹으라고 소리 질러도 못 듣는 애가 공부만 하면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까지 다 들어요. 참 쉽지 않은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만 보고 잘 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시작하려면 fast follower와 first mover가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 fast follower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살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로 만든 거는 거의 없거든요. 다 상대방이 어디서 만들어서 그것도 아무거나 따라간 게 아니라 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우를 잘해서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을 하고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는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진 나라예요. 근데 지금 와서
자꾸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뭐 first mover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뭔가 하면 처음으로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스마트폰 같은 걸 처음 만들어내고 컴퓨터를 처음 만들어내고 뭘 처음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처음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벌고 이제 그런 식의 모델로 우리도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보다 훨씬 더 싸게 first follower 정책을 잘 쓰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제품 개수를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네. 네? 근데 중국 같으면은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제품이 매년 늘어납니다. 1,600개까지. 우리나라는 고다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정책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 근데 왜 못 가냐?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는 문화적으로 장자 사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계가 중심이 되고 뭔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어요. 왜냐? 태어나면 부모님의 사랑을 혼자 듬뿍 받아요. 첫째니까. 둘째가 태어나면 더 유리해져요. 왜냐?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요. 대부분이 동생은 못하는데 형은 하게 해줘.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우선권을 줍니다. 첫째한테 아무래도.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첫째는 어떤가 하면 굉장히 관리가 뛰어나고 굉장히 포용적이고 그리고 사회의 질서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사회의 질서는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그 가족에다 만들어둔 질서가 자기가 처음 배우는 질서예요. 근데 이 판이 나한테 유리하면 선천적으로 그걸 깨부시는데 약해요. 근데 둘째는 어때요? 태어났더니 이미 세상이 썩었어요. 이건 공평한 세상이 아니야. 이건 말이 돼요? 맞아요.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첫째 유치원 같은 데 보내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하면 첫째는 안 일어나요. 그럼 엄마가 깨워서 유치원 가야지 밥 먹고 옷 입고 막 이러고 있는데 둘째는 형 가방 유치원 가방 메고 이렇게 서 있어요. 복도에. 잠옷 입고 이러고. 나도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는 안 된다. 이러면 나는 왜 못 가냐 이러고. 이게 그러니까 둘째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이 유지되면 자기한테 불리해요. 그러니까 판을 뒤엎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둘째가 약간 혁신가가 많습니다. 네, 둘째가 훨씬 더 자유로워요. 정신세계 자체가.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지키라는 게 많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게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이라 그러면 보통 부채가 없는 30평 아파트에 뭐예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2000cc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1억 이상의 예금이 있고요. 연 1회 이상 정도 해외여행을 간다. 이러면 이제 중산층이다. 이렇게 본다 그래요. 한동안 이런 꿈을 꾸고 대한민국이 달렸던 것도 많고 실제로 한동안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도 맞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런 중산층의 기준이 외국은 다르다 그러죠. 프랑스 같으면 어때요?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해야지 된다. 뭔 헛소리예요? 뭔 헛소리예요? 그렇죠? 지금 외국어가 왜 나와? 중산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1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남들하고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색다른 요리법을 알아야지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분노에 공감해야지 된다. 또 뭐예요?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해야지 된다. 다르구나. 프랑스가 특이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하고 미국을 보면 더 황당해요. 영국은 페어플레이를 해라. 이게 뭔 소리예요? 뭐 이상한 저게 왜 중산층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저건 올 인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왜 중산층의 기준일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 또는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한테 강해야 된다. 뭐 불의와 불법 뭐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은 어때요? 자기의 주장이 떳떳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 불법에 저항하고 이렇게 비평하는 그런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한다라든지.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대한민국은 아파트, 자동차 크기, 예금 이런 걸로 중산층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과도기라고 그러고요. 우리 삶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를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춘기라는 게 결국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양적 변화가 아닙니다. 양적 변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어나요. 날마다 키가 크고요. 날마다 몸무게가 크고요.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뭔가 하면 그때부터 점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 없던데 털이 나기 시작한다. 이건 있던 게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하고 달라요. 이건 새로운 변화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봤던 원칙들이 사춘기 이후에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결정하는, 변화시키는 시점에 있다. 이 시기에서 왜 우리가 과거에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됐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